똑똑해지는 방송 채널 제네시스 박입니다. 백문백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 자, 이번은 주택임대소득 9번하고 20번부터입니다. 자, 총 20문항이 있는데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1번에서 8번까지 살펴봤고요. 자, 9번에서 20번까지 살펴볼 건데, 자, 주택수 판정, 그리고 간주임대료, 그리고 신고 및 납부, 여기에 대해서 볼 건데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좀 어렵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집중하시고 보시면 좋겠고요. 특히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간단히 언급을 드릴 건데, 이제 분리과세, 종합과세, 거기에 대한 것도 살짝 말씀드릴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이 좀 어려워서 신고납부 거기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수 판정 관련해서 9번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판단 시 주택수는 소유주택수인지 임대주택수인지. 자, 우리 지난 시간 혹시 기억나세요?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부부 합산 주택수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주택수가 소유주택수인지 임대주택수인지, 이건 좀 너무나도 당연하죠. 당연히 본인과 배우자의 소유주택을 합산해서 판단한다. 임대주택수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쵸? 자, 10번. 갑과 을이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0대 50. 갑과 을의 주택수는 몇 채인가? 자, 갑과 을 모두 다른 주택은 없다.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 결론부터 보면 공동소유 주택의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각각 소유로 계산을 한다. 그러니까 각각 한 채씩 있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금 생각이 이제 막 퍼져가지고, 아니 그러면 부부 공동명의에서 5대5로 하면 남편 한 주택, 아내 한 주택으로 봐서 둘이 합치면 2주택이냐? 아니, 그건 아니죠. 같은 세대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로 보는데, 자, 보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많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는 좀 그거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계셨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안 계실 것 같은데, 자,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자, 그러면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 자, 요 경우잖아요. 요 경우. 같이 지분인데 가장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 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한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너무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본인한테 유리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추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죠. 자, 보시면 요렇게 되는 건데요. 자, 주택이 이렇게 한 채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남편 50%, 자, 아내 50% 요렇게 가지고 있는데, 자, 별도의 말이 없으면 이 주택을 이제 지분이 반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월세가 100만원이 들어온다. 그럼 이게 쪼개져서 여기 50만원, 여기 50만원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각각 남편도 하나 가지고 있고 아내도 한 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자, 여기 이제 내용을 보시면 이 합의해서 한 명한테 임대 수입의 귀속자로 몰아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소유주택으로 계산을 한다는 건데, 그걸 이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쪽 남편한테 한쪽으로 다 몰아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게 100%로 해가지고 이 100만원이 이렇게 귀속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내가 전업주부니까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 하는데, 이게 되게 그냥 그럴싸하게 쉬운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수익에 대해서 어느 한쪽으로 몰아야 된다는 그 약정서가 있어야 돼요. 약정서가. 이게 없이 그냥 하면은 이게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약정서 내역대로 수입을 특정인에게 귀속시켜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월세 100만원을 원래는 반반이니까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한 명한테 몰아주기로 하잖아요. 이렇게 약정에 의해서. 그럼 실제 월세를
한 명한테 몰아주기란 그 사람한테 이렇게 받아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월세 100만 원을 이쪽 한 명한테 받지 않았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 관련된 비용 뭐 처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수리를 해줘야 된다든가. 이 비용도 이쪽한테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이게 핵심이 뭐냐면은 이 원래는 5대5 지분인데 그게 아니라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주기로 우리가 약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한 명한테 실질적으로 다 몰아서 수입도 받고 비용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그냥 지분대로 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되게 그냥 쉽게 생각을 하고 그럼 한쪽으로 몰아서 여기에 대해서 세금 신고 납부하면 되겠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굉장히 좀 아주 엄격하게 좀 하셔야 돼요. 자, 소수지분 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50% 미만 이 경우에 2주택 이상자라도 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되냐 안 되냐. 자, 이때 소수지분 같은 경우에는 과세대상 판단 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 주택수가 안 들어가면은 또 우리가 1주택, 2주택, 3주택에서 했었던 과세대상 주택수가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다만 2020년 귀속분부터는 올해죠, 올해 소수 지분자도 해당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이 연간 600만 원 이상이거나 연간 600만 원이면 한 달에 50만 원 아닙니까? 자, 그리고 기준시가 9억 초과 주택의 지분이 30%를 초과할 경우에는 아무리 소수 지분자를 하더라도 소유 주택수에 포함이 돼서 부합산 주택수가 1주택이면은 어떻게 2주택이면은 월세, 뭐 3주택이면은 월세 간주임대로 이런 식으로 과세가 된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12번. 지난 시간부터 계속 제가 이제 그 보증금에 대해서 간주임대료 했는데 그럼 이 주택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도대체 뭐냐? 간주임대료. 자, 간주임대료는 월세 임대료를 받는 임대사업자한테는 곧바로 과세가 되는데 거액의 보증금을 받고 있는 임대업자한테 세금을 매기지 않으면 이거 과세 형평성이 맞지 않다. 자, 그래서 그 보증금에 대해서는 정기예금 이자율 2020년 귀속은 1.8%인데 조금 이게 쉽게 말해서 1년짜리 적금이 1.8%라는 건데 시중에 많이 없는 것 같은데 그죠? 어쨌든 뭐 이거는 정부에서 정한 거니까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거거든요. 자, 정기예금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임대료로 내라. 그래서 임대료라고 간주하겠다. 수익금액이 있다고. 그래서 간주임대료예요. 간주임대료. 자, 그럼 이 간주임대료를 어떻게 하냐? 자, 부부합산 3주택 이상에 대해서만 하는 거. 이거 지난 시간에 봤죠? 자, 부부합산 3주택 이상이어야 되고 그 보증금에서 3억을 차감해요. 3억을. 그러니까 3억까지는 비과세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3억을 차감한 금액에서 또 곧바로 100% 다는 게 아니라 60%에 대해서 과세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산식으로 적으면 이렇게 됩니다. 자, 간주임대료는 가지고 있는 과세대상 주택수의 보증금을 다 더하고요. 자, 이때 월세 보증금 집어넣습니다. 월세 보증금은 안 넣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거 월세 보증금 넣어야 되고요. 당연히 이때 소형주택은 빠지는 거죠. 전용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이하짜리.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증금을 다 더하고 소형주택은 빼고 자, 거기서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3억을 이제 뺍니다. 3억을 빼주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엄밀히 적수라는 게 있죠. 적수. 이 보증금을 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의 경우에는 이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부터 순서대로 차감을 하는데 제가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계산 자체도 어려워서 저도 잘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너무 또 설명이 이렇게 또 산으로 가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본질에 집중을 못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는 보증금에서 3억을 뺀다. 3억까지는 비과세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60%를 곱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적수는 뭐냐면은 일할 계산이 들어가서 간단히만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뭐 1년 365일 동안 내가 전세를 놓는 경우도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5월 1일부터 임차인이 들어와서 그때부터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5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날짜로만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365분의 1로 곱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제 일할 계산이 되니까. 윤년은 366일이에요. 6이에요, 또 이게. 그래서 이거 세무사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그래서 꼭 이게 막 계산도 어렵고 복잡한데 거기서 또 함정이 있어요. 윤년인 경우에 366으로 나눠야 돼요. 어쨌든 뭐 그거 생각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이제 정기예금 이자율 1.8% 곱하고 또 이게 간주임대료 세금 냈는데 이 관련 해당 사업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뭐 할인료 배당금 이거 이자 금융소득 발생하면 또 이중과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또 빼주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설명 생략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좀 여러분들은 어떻게 심플하게 아시면 좋겠냐면, 중요한 게 지금 정확한 계산은 세무대리인한테 맡기시는 게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은 좀 대략적인 내용을 아셔야 되거든요. 자,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들 과세대상 주택에 보증금을 다 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3억 원을 빼줘요. 3억까지는 비과세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60% 곱해요. 그러니까 100%다 3억 초과되는 걸 다 세금 매기는 게 아니라 60까지만 해주겠다는 거예요. 마치 재산세 과세 표준 할 때 공정시장 가입비율 60 해주는 거하고 똑같죠. 종부세는 뭐 80, 85, 90 이렇게 가는 거랑 비슷해요. 자, 그리고 제가 적수 계산은 좀 생략을 하고요. 여기에 이제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합니다. 요거는 이제 매년 고시를 해요. 현재는 1.8% 20년 기준.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금융수익을 또 빼줍니다. 이중과세가 되면 안 되니까. 자, 이 산식이 이제 간주임대료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적수 생략. 자, 그런데 이제 이걸 보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무서운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자, 보증금에서 3억을 빼줬죠. 여기까지는 비과세니까. 자, 만약에 이 3억을 안 빼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가지고 있는 보증금 전체에 대해서 과세가 돼버리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보증금에 대해서 3억을 빼주는 걸 아예 그냥 다 과세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가 뭐죠? 요거 60%. 이 부분을 이렇게 올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70, 80 이런 식으로. 그러면 3억 초과분에 대해서 세금이 더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이자율 요것도 보세요. 현재 정기예금 이자율에 준하는 이자율이라고 하는데, 저한테 지금 이 시각 기준으로 녹화하는 이 날짜 기준 2020년 12월 기준입니다. 1년 정기예금 이자율이 1.8%인 경우가 많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 어쨌든 요 1, 2, 3에 대해서 보면은 여전히 이 간주임대료도 얼마든지 과세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여지가 많이 있다. 그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좀 약간 우울할 수 있는데 그래도 뭐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죠? 자, 계속 갑시다. 공동소유주택의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은, 자, 공동소유주택의 간주임대료, 이거 공동명의 같은 거죠. 자,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고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공동사업장의 보증금 등에서 3억 원을 공제한다. 자, 요거는 말은 되게 쉽게 써있는데 계산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 계산 잘 못합니다. 뭐 사례 나와 있는 거 보고 그냥 따라 해보면은 좀 저도 얼추 뭐 이게 비슷하게 하는 거지 저도 잘 못하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계산을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 이런 경우에 과세가 되구나. 그리고 언제 내가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 날짜에 맞춰서 미리미리 세무대리인, 즉 세무사 등 분들에게 미리미리 맡기시는 게 더 중요해요. 아시겠죠? 우리가 이제 이거 보면서 막 계산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물론 저도 잘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 말씀드리고요. 결론만 말씀드리자면은 남편 명의, 뭐 단독 명의, 아내의 단독 명의, 그리고 남편과 아내 공동 명의가 있으면은요, 공동 명의 사업장을 또 하나의 거주자로 봐가지고 아까 적수 계산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이 적수 계산에서 적수가 큰 거에서 이렇게 3억 원을 빼주거든요. 그때 공동사업자를 하나로 또 봐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순서대로 차감을 한다. 뭐 일단 요 정도가 있구나. 아무튼 공동명의 하면은 조금 줄어들 수 있겠구나. 요 정도만 아시면 제가 봤을 때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14번. 자, 소형주택은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여부 판단할 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데 비소형 세채, 소형주택 두 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비소형 소형주택 세 채에 대해서만 간주임대료를 신고하면 되는 거냐. 자, 이제 이거 좀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자, 보세요. 자, 소형주택은 여기 보면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되는데, 더 정확하게는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판단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간주임대료 할 때만, 이 소형주택은. 자, 그래서 비소형주택을 세 채 이상 소유하더라도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 계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비소형주택 세 채에 대해서만 간주임대료 신고하면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월세 있죠, 월세. 월세는 소형, 비소형 모두 포함해서 신고해야 돼요. 월세 수입, 임대 수입은 소형, 비소형 모두 포함해서 신고해야 된다. 자,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은 소형주택 기준시가 2억이야. 그리고 전용 40제곱미터 이하에 대해서 주택수 빠지니까 월세도 빼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월세는 모두 다 포함해요. 소형, 비소형. 그리고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만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조심하세요. 자,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 그리고 공공요금 받은 경우 주택임대 수익금액 계산 방법은, 자, 이거 의외로 착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임대료와 별도로 유지비나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은 총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당연히 이거 공공요금은 대신 받아서 내는 거잖아요. 물론 이런 경우 많이 없긴 없는데 있다고 하면, 자, 공공요금 전기세가 뭐 3만원 나왔는데 집주인이 임대인이 대신 받아서 냈다. 그럼 당연히 그 임대인의 수익금액에 들어가지 않겠죠. 다만 전기료 또는 수도료로 징수하는 금액이 공공요금으로 납부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뭐 3만원인데 내가 좀 대신 내주니까 서비스 차원에서 35,000원을 내세요. 그러면 그 5,000원 차익에 대해서는 뭐가 됩니까? 그 초과하는 금액은 총 수익금액에 산입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공공요금을 제외한 청소비, 난방비 등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익금액에 포함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뭐 월세 1억에 뭐 50만원인데 뭐 5%밖에 못 올리니까 그럼 뭐 관리비로 좀 더 올리지 뭐. 그리고 1억에 막 50인데 관리비 별도 막 20만원. 그 20만원 어떻게 되겠어요? 수익금액 들어가는 거죠. 수익금액 들어가서 이제 과세 대상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이제 계약서에 쓰면은 당연히 얄짤없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뭐 꼼수라고 생각하셔서 좋아하시면 안 돼요. 엄밀히 말해서 수익금액이 다 들어간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론하고 실제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물론 현장에서는 그 부분이 이제 포착이 돼야 되는데 사실 100%다 알기는 어렵긴 어려운데 엄밀히 말하면 원칙상 그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어렵고 복잡한 주택임대소득 어떻게 신고해야 됩니까? 자,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법 중 사업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짝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만약에 5월 31일이 공휴일이면은 그 다음 일까지 영업일 해가지고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자, 이거는 뭐 이거 대상되는 분들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주택임대 총 수익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류과세 중 선택해서 신고할 수가 있고, 주택임대 총 수익금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과세 대상소득과 합산해서 신고해야 된다. 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또 이게 엄청나게 또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한번 제가 좀 설명 들어볼게요. 이거는 이제 개인 소득세, 법인 소득세 말고 개인 소득세의 이제 과세 방식을 좀 아셔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소득세에는 8가지가 있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재수강생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잠시만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연금, 기타, 플러스 양도, 퇴직. 왜 양도하고 퇴직을 이렇게 따로 하는지 아시죠? 자, 왜 따로 하냐면 앞에 이 6개 있지 않습니까? 이 6개를 다 더하는 게 종합과세라고 하고요. 이 6개하고는 별도로 양도하고 퇴직은 따로 하기 때문에 얘는 이제 분류과세라고 해요. 분류과세. 자, 물론 종합과세 중에서도 일부 분류과세가 있습니다. 분류과세가 뭐냐면은 이것만 따로 내고 끝난다는 거예요. 따로 내고 종결. 끝나버린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분류과세 얘가 뭐냐면은 적금 1년짜리 적금을 해가지고 가령 예를 들어서 100만원씩 넣어서 이자가 뭐 5만원 나왔다고 가정할까요? 자, 이자가 5만원 나오면 실제 우리가 받는 돈 얼마입니까? 이 이자에서 5만원에서 얼마를 떼고 난, 정확하게는 15.4%를 떼고 난 4만 얼마를 받을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요 차액만큼을 어떻게 했다? 은행에서 미리미리 떼고 남은 걸 우리한테 준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분류과세 되는 건데, 원천징수하고 나서. 자, 요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거 되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요 사업소득, 주택임대소득이잖아요. 주택임대소득은 요 사업소득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수익금액이 2천을 넘느냐 안 넘느냐 이게 중요한데 이 수익금액은 비용을 빼기 전이에요. 또 가끔가다 보면 이 수익금액을 비용 빼고 나서 금액으로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비용을 빼고 난 금액은 소득금액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익금액은 비용을 빼기 전의 금액이고요. 아시겠습니까? 비용을 빼기 전의 금액이고 이 비용을 빼기 전의 금액이 만약에 2천을 초과했다. 그러면은 전액 종합과세, 전액 종합과세. 그래서 나머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다 합쳐져 버려요. 그리고 2천 이하면은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을 하게 돼 있는데 그래도 분리과세가 조금 더 유리하긴 한데 간혹 가다가 소득이 적은 사람은 종합과세가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소득세 과세책의 기본입니다. 기본. 이제 더 들어가면은 시간이 더 걸려가지고 요 정도만 할게요. 그래서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다.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과세 재산과 합산해서 신고하는데 여기 중요한 말이 빠졌어요. 2천만원 초과했다. 전액 종합과세, 전액 종합과세. 그러니까 수익금액이 2천만원, 극단적으로 만원 넘어서 2,001만원이잖아요. 그럼 초과된 1만원이 아니고 전액 종합과세, 2,001만원이 다 합쳐져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2천 이하로 어떻게든 맞추시는 게 좀 유리할 수가 있어요. 선택할 수 있으니까. 자, 17번. 방금 좀 어려웠죠? 16번은 좀 이해 안 되신 분들은 다시 좀 뒤로 가셔가지고 좀 몇 번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택임대 총수익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그럼 뭐가 더 유리하냐? 되게 문제가 좋네요. 뭐가 더 유리하느냐? 이거 세무사 2차 시험에 되게 많이 잘 나오는 겁니다. 자, 이 경우에는 임대업 등록 여부, 타소득금액, 소득공제 항목 등이 납세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유리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이거는 세무사 2차 시험 종합 문제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제가 다른 거 간단한 거는 댓글 주시면은 뭐 피드백 드릴 수 있지만 이거는 제가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질문하신 분의 소득금액, 뭐 재산 현황, 뭐 이런 거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설령 알려주신다 해도 뭐 제가 뭐 다 해드릴 수는 없지만 이게 질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홈택스에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예상세액을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여기 홈택스 모의계산 주택임대소득 종합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하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시면 되는데 뭐 처음 하시는 분들 당연히 어렵겠죠. 홈택스가 익숙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무대리인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18번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의 주택임대업을 등록한 경우 임대소득세 혜택은 뭐냐? 이것도 뭐 한 시간 이상 짜리인데 간단하게만 하죠. 자,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양쪽 모두 주택임대사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임대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하는 경우에 필요경비 및 기본공제 우대가 있는데 요거는요 되게 지금 여기 말은 좀 간단하게 쓰여져 있지만 요건도 잘 따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 분리과세 되는 경우에 추가 감면 혜택도 있고 또 요건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좀 개개인별로 좀 많이 다르실 거기 때문에 그냥 등록만 하면 무조건 내가 감면 혜택을 받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 정도만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 다만 올해 8월 18일 민특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유형 중 민간단기 4년짜리 있죠? 그리고 아파트 장기 8년짜리 구중공공 요거는 폐지가 됐다. 그러니까 요거로는 등록이 안 되니 참고해라. 이 말입니다. 네. 자, 19번 주택시장 안정보완대책 일명 710 대책이죠. 710 대책 발표 전에 등록한 단기임대 사업자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서 세제 혜택을 못 받는 거냐? 자, 폐지된 유형 아까 말한 민간단기 4년 그리고 아파트 8년 이 폐지된 유형의 주택임대 사업자도 임대 등록 기간 동안에는 임대소득세에 대한 세제 혜택이 유지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뭐 필요경비 우대, 소형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세 감면 유지가 되는데 그리고 의무 임대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자동등록 말소하는 경우에도 그간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하는데 이 자진말소, 자동말소 두 개가 좀 다르고요.
그간에 받은 감면세액을 추징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특히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자진말소 하면은 1년 안에 팔아야지 양도세 중과 배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 제가 다는 지금 시간 관계상 설명을 못 드리는데 결론은 뭐냐면 내가 등록한 임대주택이 요건 다 갖췄고 물건 자체가 괜찮다고 하면은 굳이 자진말소할 필요가 없다. 자동말소 되면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자진말소를 하면은 1년 안에 팔아야지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단기간에 팔아서 시장에 나오게 하려는 거죠. 그런데 자동 말소가 되잖아요. 뭐 4년 혹은 8년 해가지고. 그러면은 자동 말소가 되면은 언제든지 팔더라도 양도세 중과 배제가 돼요. 자, 그러니까 길게 가져가고 싶은 물건은 당연히 자동 말소하는 게 나아요.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주택임대 소득에 따른 보험료 부담은 어떻게 되느냐? 자, 주택임대 소득을 포함한 건강보험료 등 보험료 부담은 백문백답에서도 말씀을 못 드리겠다. 왜냐하면 이건 사회보험이거든요. 엄밀히 말해서 세금이 아닌데 우리가 강제적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준조세라고 하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딱히 개인차가 너무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백문백답에서조차도 이제 건보료, 국민연금 관련된 기관에 문의를 하시기 바람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일단은 개인차가 다 다르고 특히 여기 홈페이지 가면은 모의 계산하는 게 있어요. 그거 좀 보시면 되는데 이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면은 이제 본인의 재산까지 다 들어가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은 제 기존에 있었던 뭐 피부양자 자격 유지하는 박탈되는 경우라든지 건보로 관련된 내용 그 영상을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더 만약에 세부적으로 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 정규 과정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렸지만 이 주택임대 소득 9번에서 20번 어렵던데요. 제가 사실 다 설명도 다 못 드렸어요. 짧게 한다고 했는데 벌써 시간이 거의 한 30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있는 내용이 사실 되게 굵직굵직하고요. 요 하나하나가 거의 한 15분, 20분 정도 잡아먹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다 이렇게 또 유튜브에서는 제가 설명을 다 드릴 수가 없어서 요 정도만 좀 대략적으로 말씀드린 거 양해 말씀드리고, 자, 일단 저희가 이제 백문백답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주택임대 소득까지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 취득세 편이 남아 있습니다. 취득세도 20문항인데 거기도 이제 두 개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일단 백문백답을 다 끝내고 또 유사한 자료가 나오면은 또 제가 이제 여러분들 또 이해하시기 쉽게 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택임대 소득은 특히 매년 5월달마다 납부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신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특히 더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여기에 대한 게 이제 21년 6월달에 전월세 신고제가 들어가면은 그거와 맞물려서 굉장히 좀 파급 효과가 커질 수가 있어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염두에 두시면서 주택시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긴 영상, 어려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채널 제네시스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